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통의 경우 태양의 신은 아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폴론이 태어나기 전에 태양을 관장하던 신은 헬리오스였다. 제우스가 세계의 권력을 차지하고 아폴론이 태양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지만 태양을 실제로 움직이는 일은 여전히 헬리오스의 몫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태양의 마차를 몰고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달렸다. 그 마차는 오직 태양의 신 헬리오스만이 몰 수 있었다. 파에톤의 어머니는 클리메네였는데 아이티오피아의 왕비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이티오피아의 왕인 메롭스였고 파에톤은 어려서부터 아이티오피아의 왕자로 자랐고 메롭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아들로 자란 것이다. 클리메네가 어떻게 해서 헬리오스의 아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메롭스 왕은 왜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은 클리메네를 아내로 삼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아무튼 파에톤은 신을 아버지로 둔 요즘 말로는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 것이다. 파에톤에게는 제우스와 이오 사이에서 태어난 에파포스라는 친척이 있었다. 제우스와 이오가 사랑을 나누다가 헤라에게 들켜 암소로 변했던 이오가 다시 사람의 몸으로 돌아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에파포스였다. 이후 이오가 이집트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다. 제우스와 헬리오스가 사촌 형제이니 파에톤과 에파포스는 육촌 형제인 셈이다. 그런데 에파포스는 자기의 아버지가 제우스라고 자랑하면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파에톤을 대놓고 무시했다. 파에톤은 기분이 상했고 열등감을 느꼈다. 둘 다 왕자로 자라났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자존심이 상한 파에톤은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게 된다. 아들의 길을 살려주려 클리메네는 파에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 메롭스 왕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너의 아버지이니 에파포스에게 기죽지 말라고 가르쳐준다. 이 말을 듣고 파에톤은 기가 살아나 에파포스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게 된다. 하지만 에파포스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놀리며 계속해서 무시하게 된다. 이에 파에톤은 더욱 분하고 억울했다.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믿자니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따지며 아버지를 직접 만나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클리메네는 에파포스에게 아들이 모욕당한 일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해서 아들을 말릴 생각이 없었다. 결국 아들에게 헬리오스가 사는 곳과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파에톤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된다. 험하고 먼 길이었지만 고난을 무릅쓰고 험한 여정을 거쳐 동쪽을 향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가서 마침내 태양신의 궁전에 도착하게 되고 헬리오스 신을 만나게 된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파에톤을 만나자 기뻐한다. 태양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신의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일같이 살펴보았다. 파에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는 고조되어 자신이 헬리오스 신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싶으니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 부탁한다. 헬리오스는 그동안 아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해서 그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한다. 스틱스는 저승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의 여신인데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스틱스는 신도 인간도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맹세의 증표가 되는 명예를 얻는다. 그리하여 스틱스 강에 대한 맹세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맹세이다. 사실 헬리오스는 좀 성급했다. 일단 소원을 들어본 후에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맹세를 먼저 한 것이다. 파에톤의 소원은 헬리오스가 타는 태양의 마차를 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다.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자신을 무시했던 에파포스에게 확실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지. 파에톤의 소원을 들은 헬리오스는 깜짝 놀란다. 실제로 파에톤이 태양의 마차를 모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스틱스 강에 대고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양의 마차를 몬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죽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올림푸스의 통치자인 제우스 신도 태양의 마차를 모는 것은 불가능하니 소원을 취소하고 다른 소원을 말하라고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헬리오스의 간절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파에톤은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자신도 태양의 마차를 몰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태양의 마차를 몰아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은 그 마차를 타야겠다는 열망이 더 강해졌고 자신이 태양의 마차를 타고 아이티오피아 하늘을 날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라도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에파포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파에톤의 생각도 일리는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만 만나고 돌아가면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기에 태양의 마차를 직접 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헬리오스는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질 것 같았다. 결국 헬리오스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파에톤에게 마차를 내주게 된다. 그리고 달려야 할 궤적과 주의사항, 말을 다루는 법 등을 세심하게 알려주며 지금이라도 다른 소원을 말하면 안 되겠냐고 설득한다. 하지만 파에톤은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을 믿으라며 아버지가 태양의 마차를 멋지게 모는 것처럼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니 멋지게 해낼 거라고 말하며 4마리의 말이 끄는 황금빛 마차에 올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콧비를 쥐고 채찍을 들고 있었지만 하늘을 나는 천마를 다룰 줄 몰랐기에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출발한 마차가 하늘 높이 솟구치자 파에톤은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늘에는 뱀자리, 정갈자리 등 괴물들이 득실거렸고 그놈들을 피하느라 말들이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달렸다. 그러자 땅이 불길에 휩싸이며 나무와 풀, 곡식들이 모두 불타버렸다. 호수와 강물과 바다가 말랐고 토처에서 산불이 났다. 아이티오피아 백성들의 얼굴은 그때부터 까맣게 되었다 한다. 아이티오피아라는 말은 이때 생겼다 한다. 아이티는 탔다 라는 말이고 옵스는 얼굴이고 이하는 나라 라는 뜻이니 얼굴이 검게 불에 탄 사람들이 사는 나라 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리비아와 사하라 사막도 불길에 땅이 바짝 마르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세상이 온통 불에 타서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들이 제멋대로 하늘을 휘젓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대지는 꽁꽁 얼어버렸고 반대로 대지에 너무 가까워지면 불바다가 되었다. 사람과 동물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났고 애써 가꾼 곡식과 과일들은 잿더미가 되었다. 태양의 마차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파에톤이 불길 속을 헤매고 있던 에파포스와 마주치게 된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지의 여신은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제우스는 헬리오스와 상의한 끝에 벼락을 내리쳐 파에톤이 타고 있던 태양의 마차를 박살내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마차가 부셔지자 말들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파에톤은 불길에 휩싸여 땅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 서쪽에 있던 강이신 에리다노스가 파에톤의 무덤을 만들고 여기 파에톤이 잠들다 아버지의 마차를 몰던 그는 비록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큰일을 감행하다가 떨어졌노라 라고 비석을 새겨주었다고 한다. 파에톤의 누이들은 무덤에 모여 슬피 울다가 모두 미루나무가 되었고 나무가 되어 그녀들이 흘리던 눈물은 호박이 되었다.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실제로 묘비에 쓰여진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파에톤의 도전이 마냥 무모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도전은 얼핏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멋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도전이야말로 혁신을 요구하는 요즘의 시대에 걸맞는 품성일 수도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의 도전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그 결과는 비참한 몰락으로 끝났지만 명예를 지키려 노력했던 그의 의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던 용기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지혜와 중용의 미덕 또한 중요한 덕목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태도가 더 나은 방식인지는 사실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해서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도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그 도전에 상응하는 적절한 실력을 키워가며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파에톤의 신화에서 유래한 말 중에 어린 시절 겪은 애정 결핍에 의해 지나치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박증을 파에톤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미케네 문명을 세운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보면 메두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먼저 메두사에 대해 살펴보면 메두사는 고르곤 자매라고 불리는 세 자매의 하나이다. 다른 두 자매는 스테노와 에우리알레였다. 이들의 부모는 둘 다 바다의 신인데 아버지는 포르키스이고 어머니는 케토였다. 메두사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과 남신들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를 차지한 것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다. 그는 메두사를 납치해서 아테나 여신의 신전으로 들어가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메두사가 자신의 신전을 더럽혔다고 아테나 여신은 분노한다.
분노한 아테나는 메두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메두사가 평소에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모두 톡사로 만들었고 메두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두 돌덩이로 변하도록 저주를 퍼부었다. 실제로 잘못한 포세이돈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메두사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아마 아테나 여신은 힘이 센 포세이돈과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약한 메두사를 버렸을 수도 있다. 메두사가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은 사람들이 메두사가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그녀는 오만해졌고 결국 아테나 여신보다 더 아름답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다. 아테나 여신은 정말로 화가 났고 메두사를 벌할 기회를 엿보다 포세이돈과 같이 자신의 신전을 더럽히자 그걸 기회로 삼아 메두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메두사는 괴물이 되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돌덩이가 되어 그녀가 살던 곳에는 수많은 석상들이 서 있었다 한다. 저주를 받고 흉한 모습이 된 메두사는 미치광이처럼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사람들이 그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소리 높였고 마침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나타나 메두사를 처리하게 된다. 페르세우스는 다나에라는 여인의 아들이다. 다나에의 아버지는 아크리시오스인데 외손자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자 자기 딸이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청동방을 만들어 가두어 둔다. 그러나 제우스가 황금 핏방울로 변해서 청동의 방으로 흘러들어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페르세우스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크리시오스는 신탁이 두려워 딸과 외손자를 나무 괴짝에 넣어 바다에 버린다. 하지만 제우스의 보호로 인해 그들은 험한 바다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들은 바다를 떠돌다 세리포스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그걸 막았고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죽이려고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된다.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는 힘도 세고 지혜로웠으며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테나 여신은 거울 같은 청동 방패를 주었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헤파이스토스는 칼을, 하데스는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게 되는 투명 투구를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직접 보게 되면 돌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테나가 준 방패를 거울로 활용하여 사방을 살피면서 메두사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메두사는 여신이라 불멸이었어야 하는데 고르곤 세자매 중에 메두사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한다. 그 이후로 불멸을 포기하는 대신 아름다움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죽임을 당한 메두사는 죽을 때 포세이돈의 아이를 뱃속에 임신 중이었는데 페르세우스의 칼에 목이 잘리자 그녀의 몸에서는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와 황금 칼을 가진 거인 쿠리사우르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페가소스는 처음에는 페르세우스의 에마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벨레로폰테스를 태우고 다녔지만 결국 하늘로 올라가 제우스의 말이 되어 제우스가 필요로 할 때마다 올림포스로 가서 천둥과 번개를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이 된 것이다. 크리사오르는 멀리 지중해 서쪽의 에오리테이아 섬으로 가서 오케아노스의 딸 칼리로에와 결혼해서 게리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게리온은 머리가 셋이고 팔다리가 6인 무시무시한 전사였다.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12과업 중 하나로 게리온의 솥대를 취하게 되고 게리온은 솥대를 지키는 머리 둘 달린 게 오르트로스와 함께 헤라클레스와 맞섰지만 결국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하고 만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물리친 이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세리포스 섬으로 되돌아간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안드로메다를 만난 일이다. 안드로메다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의 딸이었다. 그런데 카시오페이아는 오만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에게는 50명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카시오페이아는 그 50명 중 누구랑 비교해도 자신이 더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인 안드로메다도 50명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다. 네레우스의 딸들은 카시오페이아가 감히 인간인 주제에 자신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니 모욕감을 느끼며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아가 카시오페이아를 혼내달라고 부탁한다. 분노한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로 홍수와 바다 괴물을 보낸다. 바다 괴물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농토가 짓밟히자 케페우스 왕은 암몬의 신전으로 사람을 보내 신탁을 받아보게 된다. 신탁의 내용은 네메우스의 딸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괴물을 물러나게 하려면 딸인 안드로메다를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의 먹이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엄마의 오만으로 인해 딸이 죽게 된 것이다. 어찌되었던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하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를 괴물의 먹이로 바쳐야만 했다. 안드로메다는 알몸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해치운 후 어머니 다나에를 구하려고 세리포스 섬으로 날아가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갔다. 페르세우스는 위험에 빠진 안드로메다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에게 다가가 자신이 따님을 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안드로메다를 구해내면 자신을 사위로 삼아달라고 말한다. 케페우스는 페르세우스의 제안에 기뻐하며 자신의 딸만 구해주면 결혼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왕국도 결혼 지참금으로 페르세우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 옆에 서 있다가 괴물이 다가오자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태양을 등지고 바닷물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다. 괴물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자 미친 듯이 공격했고 바다 괴물이 허둥대고 있는 동안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괴물을 향해 날아가 날카로운 칼로 괴물의 등을 찔렀다. 괴물이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페르세우스는 괴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괴물을 찔렀고 결국 괴물은 바다를 피로 붉게 물들이며 죽게 된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구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케페우스 왕은 자신의 동생인 피네우스에게 안드로메다와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던 것이다.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의 결혼식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자신이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이니 신랑은 페르세우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케페우스가 나서서 바다 괴물의 제물로 바쳐졌을 때 안드로메다는 이미 죽은 것이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며 신랑이 될 자격은 페르세우스에게 있다고 말한다. 피네우스는 물러서지 않고 호위무사들과 함께 페르세우스를 죽이려고 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페르세우스와 피네우스의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페르세우스는 혼자서 수십 명의 군사를 상대해야 했고 싸우다 보니 점점 힘이 떨어져 갔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게 된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위험하지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안드로메다에게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라고 말하고 피네우스의 부하들을 한쪽으로 유인한 후에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고 여기를 보라고 소리친다. 페르세우스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어 공격하던 피네우스 무리들은 메두사의 머리를 보자 모두 순식간에 돌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고 케페우스가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페르세우스는 빨리 세리포스 섬으로 가서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세리포스 섬으로 간다.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가 죽은 줄 알고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와 억지로 결혼을 하려 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나타났고 폴리덱테스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이번에도 메두사의 머리를 꺼냈고 폴리덱테스 일당들을 모두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폴리덱테스를 물리친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을 어렸을 때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틱티스에게 맡기고 자신의 고향인 아르고스로 돌아간다. 아르고스에는 외손자가 태어나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신탁이 두려워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바다로 던진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아크리시오스는 여전히 신탁을 두려워했다. 얼마 후 페르세우스는 운동 경기에서 원반 던지기를 했는데 그 원반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한 사람을 맞춰서 죽이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바로 아크리시오스였다. 결국 신탁처럼 외손자의 손에 죽게 된 것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아르고스 가까이에 미케네라는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는 새로운 문명의 터전이 된다. 이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문명의 시작이 된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 안드로메다와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한다. 죽은 뒤에도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하늘의 별자리가 되어 사이좋게 반짝이고 있으며 안드로메다 별자리 오른쪽에는 메두사로부터 나온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가 있고 왼쪽에는 남편인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으며 그녀의 위쪽으로 부모인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함께 있다. 이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벌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탄탈로스 이야기를 살펴보자. 탄탈로스가 벌을 받게 된 이유는 신들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몇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아틀라스의 손자로서 지금의 터키 땅 아나톨리아 반도의 프리기아의 왕이었으며 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한다. 풍요와 부를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신들에게 재물도 정성껏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올리는 등 경건하게 행동했다. 신들은 더욱더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심지어 그를 천상에서 열리는 신들의 잔치에 초대하기도 했다. 천상의 잔치를 즐길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 탄탈로스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식구들과 친구들, 신하들을 만나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랑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부러움과 존경을 표시하자 탄탈로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자랑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말하고 만다. 천기누설의 금기를 어긴 것이다. 신들의 잔치에서 우연히 듣게 된 신들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비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탄탈로스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을 훔치려 함으로써 신들을 결정적으로 화나게 만든다. 신들은 천상의 잔치에서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먹고 마셨다. 넥타르는 신들의 음료이고 암브로시아는 신들의 음식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먹는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생을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음식들이다. 탄탈로스는 인간이기에 잔치에 초대받아도 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탄탈로스는 영생불멸의 음식들,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서 인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빼돌려 인간에게 몰래 전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 실제로 프로메테우스도 신들의 특권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죄로 톡수리에게 끊임없이 간이 쪼아먹히는 벌을 받기도 했다. 탄탈로스는 신들이 먹는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지상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하지만 탄탈로스가 벌을 받게 된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탄탈로스가 신들의 잔치에 참석한 후에 그들의 특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들이 못된 짓을 저지른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하기도 하며 신들은 무엇이 잘나서 인간에게는 없는 특권을 누리며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신들이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지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신들이 군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신들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천상의 신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게 된다. 신들이 탄탈로스의 왕궁에 왔을 때 그는 특별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신들에게 내놓는데 신들이 그 재료를 알아볼 수 있을지 시험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펠롭스를 음식의 재료로 하여 요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신들은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서 먹으려고 했으나 입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사람의 고기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다. 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다니 이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받아 왔지만 탄탈로스의 행동에 경악하며 분노하게 된다. 그때 잔치에 늦게 도착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모르고 탄탈로스가 준비한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된다. 다른 신들이 말렸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신들은 탄탈로스 때문에 죽은 펠롭스를 불쌍하게 여겨 조각난 그의 육신을 수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데메테르 여신이 먹은 부위는 어쩔 수가 없어 어깨 쪽이 비어있게 되었다. 신들은 어깨 부위에 하얀 상아를 대신 넣었고 복원된 그의 신체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탄탈로스는 죽은 다음에 하데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전설도 있다. 탄탈로스는 신들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없이 경건했지만 신들이 오해했다는 전설이다. 탄탈로스가 자기의 아들인 펠롭스를 죽여 신들에게 대접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려는 불경스러운 의도가 아니라 신들에게 최고의 재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탄탈로스가 다스리던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기우제를 지내면서 소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탈로스의 생각과는 달리 신들은 자식을 죽인 탄탈로스의 행위에 분노했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부활한 펠롭스는 소아시아를 떠나 그리스로 건너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했다 한다. 펠로폰네소스라는 지명이 펠롭스의 섬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이번에는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굴려야 했던 시시포스 이야기를 알아보자. 시시포스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 한다. 그가 소떼를 키울 때 소가 자꾸 없어지는 일이 생겼다. 사람들은 아우톨리코스라는 자가 소떼 주변을 얼쩡거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직접 그를 찾아가 보았지만 아우톨리코스가 치는 소는 자신의 소와 전혀 다른 털빛과 얼룩을 가진 소였다. 하지만 의심을 지울 수 없던 시시포스는 자신의 소의 발굽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 두었고 그 결과 아우톨리코스가 소도둑임을 밝혀냈다 한다. 이렇게 똑똑했던 시시포스가
어떻게 신들에게 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아소포스라는 강의 신이 있었는데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아들로 20명의 딸이 있었다. 그 가운데 아이기나가 가장 아름다웠다. 어느 날 그녀를 본 제우스는 사랑에 빠졌고 커다란 톡수리로 변해서 다가가서 발톱으로 아이기나를 낚아채서 오이노네라는 섬으로 데려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소포스가 딸을 찾아 그리스 전역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우연히 시시포스가 제우스가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아소포스를 만나게 된다. 그는 코린토스의 왕이었는데 그의 나라는 물이 부족해서 늘 백성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아소포스에게 백성들이 목이 말라 고생하니 도시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샘이 터져나와 물이 흐르게 해주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한다. 딸을 찾는데 마음이 급했던 아소포스는 시시포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납치해서 오이온의 섬에 데려갔다고 알려준다. 이 말을 듣고 아소포스는 당장 오이온의 섬으로 제우스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제우스가 거부하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아소포스가 거대한 물길을 일으켜 제우스를 공격하지만 제우스는 공격을 피한 후 번개를 던져서 반격한다.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아소포스는 쓰러지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벼락에 맞은 후유증으로 아소포스의 강바닥은 시꺼멓게 변했다 한다. 아이기나는 오이온의 섬에서 아이아코스를 낳은 후 테살리아로 가서 악토르라는 사람과 결혼한다. 사람들은 아이기나가 제우스의 아들 아이아코스를 낳은 것을 기념해서 그 섬의 이름을 오이온의 섬에서 아이기나 섬이라고 바꿔 부르게 된다. 지금은 에기나 섬이라고 부르는데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나중에 아이아코스는 자라나서 아이기나 섬의 왕이 되었으며 아이아코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가 된다. 아이아코스가 펠레우스를 낳고 펠레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결혼하여 아킬레우스를 낳게 된다. 하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딸의 행방을 알려준 시시포스는 제우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데 잘못은 제우스가 하고 벌은 시시포스가 받게 된 것이다. 제우스는 시시포스에게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시시포스에게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시포스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꾀를 내게 된다. 타나토스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는데 죽을 운명을 맞이한 자를 찾아가 그의 혼백을 저승세계인 하데스로 끌고 가는 일을 했다. 타나토스는 한번 묶으면 풀기 어려운 혼백을 묶는 포승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포승줄로 시시포스를 묶으려 하자 그는 밧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며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 부탁한다. 타나토스는 시시포스가 곧 죽을 테니 마지막 소원이라 한번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밧줄을 건네준다. 시시포스는 밧줄을 만져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타나토스에게 달려들어 타나토스를 꽁꽁 묶어서 자신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린다. 인간이 꾀를 써서 신을 감옥에 가둔 행위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데 전쟁의 신 아레스는 더욱더 화가 났다. 아레스는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지냈는데 타나토스가 꽁꽁 묶여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레스를 코린토스 왕궁으로 보냈고 아레스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감금된 타나토스를 풀어주고 시시포스를 죽음의 신에게 넘겨준다. 결국 시시포스는 하데스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데스로 가기 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장례식을 절대로 치르지 말고 시신을 광장 한가운데 버린 것처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지혜를 믿고 있었기에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저승으로 간 시시포스는 하데스 신과 페르세포네에게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도 버림받았다 말한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다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하데스 신과 페르세포네 왕비에 대한 불경이니 자신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면 이승으로 올라가 아내를 응징하고 다시 오겠다고 애원한다. 일리아스를 살펴볼 때 이야기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가 망자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다. 시시포스의 설득이 성공하여 하데스는 시시포스의 아내가 망자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하였고 페르세포네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로 저승에 온 시시포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하데스의 허락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온 시시포스는 하데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아내와 같이 조용히 숨죽여 지내면서 지상에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어쩐 일인지 제우스, 하데스와 타나토스는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가 죽을 날만을 기다렸다 한다. 결국 시시포스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운명을 다하고 저승으로 내려가 시시포스에게 더 이상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잠시도 쉬지 못하는 벌을 내리게 된다.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으면 바위는 이내 비탈을 타고 굴러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로 굴려올리는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시시포스는 오늘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지만 어쩌면 불의한 신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내던 용기 있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번에는 페가소스에서 추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메두사의 몸에서 페가소스가 튀어나왔고 페르세우스가 페가소스를 타고 다녔지만 페르세우스 외에도 페가소스를 타고 다닌 영웅이 있었으니 그는 벨레로폰테스였다. 코린토스의 왕 글라우코스의 아들이었는데 진짜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한다. 그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자손이었고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의 손자였다. 원래 이름은 히포노스였는데 히포스가 그리스어로 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풀이하면 말을 잘 타는 자 또는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었다. 페가소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니 페가소스와 히포노스는 이복 형제였던 셈이다. 히포노스가 뜻하지 않게 코린토스의 참주였던 베레로스를 죽이게 되자 고향에서 쫓겨났고 벨레로폰테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폰테스가 살인자라는 의미라서 벨레로폰테스는 벨레로스를 죽인 자라는 뜻이 된다. 그는 추방을 당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며 자신의 실수와 죄를 씻고 싶었는데 그때 티린스의 왕 프로이토스를 찾아가 그와 정화의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졌다. 그래서 벨레로폰테스는 프로이토스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자 관계로 모함을 당한다. 정화의 의식을 위해 찾아간 프로이토스에게는 스테네보이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가 벨레로폰테스를 보고 반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벨레로폰테스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다. 하지만 벨레로폰테스는 그녀의 유혹을 거부했고 그녀는 모욕감을 느끼며 그녀는 벨레로폰테스가 프로이토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봐서 미리 그녀의 남편에게 벨레로폰테스가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프로이토스 왕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격렬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다. 오해를 한 프로이토스는 당장이라도 벨레로폰테스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코린토스에서는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인에게 벨레로폰테스를 보내기로 한다. 중요한 편지를 그의 장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 편지에는 이 편지를 가져온 자는 사악한 자이니 당장 죽여달라고 쓰여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벨레로폰테스는 자신의 죄를 씻는 정화의식인 줄 알고 프로이토스의 심부름을 하게 된다. 벨레로폰테스가 전해준 편지를 받은 이오바테스는 곧바로 편지를 읽지 않고 사위가 보낸 손님이라며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아흘에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열흘째 되는 날 편지를 보고 이오바테스는 깜짝 놀란다. 그동안 친분을 다져놓았는데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황당했지만 사위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벨레로폰테스에게 위험한 과업을 맡긴다. 먼저 리키아 지방의 농토와 가축을 망치던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이오바테스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면 괴물에게 죽을 것이고 결백하다면 신의 가호로 괴물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로 나라를 망치는 괴물을 없앤다면 백성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키마이라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무시무시한 괴물로 몸통의 앞부분은 사자이고 꼬리는 뱀의 머리가 달려있으며 불을 뿜어내며 몸통은 염소였다. 벨레로폰테스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고 잘못하면 괴물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살인죄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고민 끝에 죽음을 각오하고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고민하던 벨레로폰테스는 예언자 폴리이도스를 찾아간다. 예언자는 포세이돈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친 후에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하룻밤을 자라고 알려준다. 예언자가 일러준 대로 하고 신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키마이라가 내뿜는 불길을 무찌르려면 페가소스를 타야 하니 자신이 황금 제갈과 콧비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페이렌의 샘물로 가면 페가소스가 물을 마시고 있다고 알려준다.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페가소스를 잡은 후 여신에게 받은 황금 제갈과 콧비를 페가소스에게 채운 후 하늘로 올라가 키마이라를 찾아갔다. 키마이라가 내뿜는 불길을 피하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지만 키마이라의 피부가 단단해서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 결국 창에다 납을 달아 던졌고 창은 키마이라의 입을 향해 날아갔고
키마이라의 입에서 나온 불길이 납을 녹이면서 납이 내장을 녹이게 되어 키마이라는 죽게 된다. 벨레로폰테스가 키마이라를 물리치고 리키아의 궁전으로 돌아오자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테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괴물을 물리치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임무를 부여한다. 리키아의 정예 부대도 쩔쩔매는 사나운 전사들로 리키아 산악지대에 사는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는 산적들인 사납고 호전적인 부족 솔리모스 전사들을 토벌하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벨레로폰테스는 혼자서 페가소스를 타고 공중전을 벌이며 적들을 물리쳤다. 두 번째 임무도 성공하고 돌아오자 이오바테스는 이번에는 솔리모스인들과 동맹인 아마존 여전사들을 물리치라는 세 번째 임무를 부여한다. 이번에도 벨레로폰테스는 이오바테스의 예상을 깨고 혼자서 아마존의 여전사들을 무찌르고 리키아의 영토 바깥으로 몰아낸 후 무사히 귀환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오바테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벨레로폰테스를 해치우려 한다. 하지만 매복해 있던 이오바테스의 군사들은 모두 벨레로폰테스에게 목숨을 잃고 만다. 자신의 군인들이 모두 죽자 이오바테스는 겁이 났다. 벨레로폰테스는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 생각하고는 자신의 사위가 보냈던 편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사죄한다. 그런 후 자신의 사위로 삼은 후 왕국의 절반을 주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벨레로폰테스는 스테네보이아 때문에 뒤집어쓴 누명도 벗고 지난날의 살인죄도 벗어나게 된다. 반면 그를 모함했던 스테네보이아는 모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벨레로폰테스는 오해와 역경을 이기고 자신의 용기 있게 행동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된다.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되어 왕국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오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행복에 취해 자신은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엄청난 적들을 혼자서 물리쳤으니 모든 영웅들 중에서 최고의 영웅이라 생각하며 신들과 같이 올림포스에서 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만한 마음에 페가수스를 타고 올림포스 궁전으로 날아오른다. 이 모습을 본 제우스는 이 오만한 인간을 벌하기로 한다. 제우스는 번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등의 한 마리를 벨레로폰테스에게 날려보낸다. 제우스가 보낸 등에는 페가소스의 꼬리를 물게 되고 통증을 느낀 페가소스가 몸부림쳤고 벨레로폰테스는 그만 말에서 떨어져 공중에서 추락하여 가시덤불에 떨어져 시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앞을 못 보고 비참하게 떠돌게 되고 자신이 물리쳤던 스몰리아인들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딸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저주로 죽게 된다. 영웅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몰락하고 만 것이다. 이번에는 아라크네 이야기를 살펴보자. 아라크네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배를 짜는 솜씨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녀가 배를 짜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감탄했다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아테나 여신도 호기심이 일어 노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녀의 집을 찾는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솜씨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라크네의 솜씨에 놀라워하며 아라크네는 아테나 여신에게서 솜씨를 배운 것이 틀림없다고 탄성을 지른다. 이것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른 솜씨를 발휘한 것이라는 최고의 찬사였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자신은 아테네 여신에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솜씨이며 심지어는 아테나 여신보다 솜씨가 더 좋을 것이라 말한다. 아테나 여신은 모욕감을 느끼며 깜짝 놀랐다. 아테나 여신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노인의 얼굴로 정중하게 충고한다. 아가씨의 솜씨는 인간들 중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나지만 여신을 이기겠다는 것은 너무 심하니 아테나 여신에 대해 말한 것에 용서를 구하면 아테나 여신이 너그러이 용서해 줄 거라고 충고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노파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라크네는 배짜는 일을 중단하고는 오히려 노파에게 큰 소리를 쳤다. 자신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할머니는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에게나 그런 이야기를 하라며 이 자리에 아테나 여신이 있어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노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여신의 모습으로 아라크네 앞에 나타났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아라크네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아테나 여신과 배짜는 솜씨를 겨뤄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결국 아테나 여신과 아라크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짜기 시합을 벌인다. 아테나 여신은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배를 짜기 시작했고 촘촘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며 화려한 색채와 생생한 형태의 그림까지 짜 넣었다. 아테나 여신의 그림은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테나가 포세이돈과 겨루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넣었으며
내 귀퉁이에는 신들에게 도전했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이 그림은 신들에게 덤비면 재앙을 피할 수 없으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아테나 여신의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그림에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배를 짜면서 제우스와 포세이돈, 아폴론 같은 신들이 연약한 여인들을 겁탈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 넣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신이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약한 인간들을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를 본 아테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인간이 신들을 능멸하고 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욱더 화가 난 것은 아라크네의 솜씨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아테나 여신은 패배를 인정하고 아라크네의 솜씨를 칭찬해주는 것 대신 자신의 패배로 인해 무시당할 것을 생각하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아라크네가 짜던 배를 찢어버리고 들고 있던 북으로 아라크네의 머리를 때리고는 아라크네를 흉측한 모습의 거미로 만들어버렸다. 아라크네는 아테나 여신의 저주로 인해 평생을 거미줄을 짜는 거미가 된 것이다. 아라크네는 그리스어로 거미라는 뜻이다. 아테나 여신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시합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풀이를 상대에게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아라크네는 뛰어난 솜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지냈을 수도 있었지만 교만한 마음에 그만 신의 벌을 받아 비참하게 거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에는 나르시시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기애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은 영국의 심리학자 하브록 앨리스가 1898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후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쓰면서 유명해졌다. 이 단어의 주인공은 아테네 북쪽 보이오티아 지방의 테스피아에 살던 사냥꾼 나르키소스였다. 그는 보이오티아를 흐르는 강물의 신 케피소스와 세메 님페릴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다. 불멸의 신은 아니었지만 반신반인의 영웅이었다. 그의 외모는 사람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서 수많은 소녀들과 청년들, 심지어 님페들까지도 그에게 다가와 구애했지만 그는 거부하였다. 그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했던 것이다. 나르키소스의 냉정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보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힘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에게도 자신들처럼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되라는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원성은 폭수의 여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저주가 실현된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맑은 샘을 발견한다. 그는 샘물에 비친 자신이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물을 마시려 갔다가 샘물 속 사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모르고 그 모습에 반해 감탄하며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샘을 향해 손을 뻗어 그 사내를 만지려 하자 샘 속의 그 사내도 기뻐하는 얼굴로 그에게로 손을 뻗었다. 손과 손이 만나는 순간 사내의 모습은 파동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잠시 후 다시 그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그를 향해 입을 내밀었으며 아까처럼 입술이 마주치는 순간 샘물 속 사내는 일렁이는 파동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지만 만질 수도 이야기를 건넬 수도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샘물 속 사내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순간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되돌아와야 했지만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매력에 너무 깊이 빠진 바람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며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야위어갔고 결국 온몸이 녹아내렸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수선화 한 송이만 피어올라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신에 대해 지나친 사랑으로 인한 도취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타인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내에서 잘 생활하기가 어려울 테다. 또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에코이다. 에코는 메아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지만 신화에서는 아름다운 님페의 이름이다. 에코에 관한 이야기는 몇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숲속에 사는 판신이 에코에게 반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보고 난 후에는 오직 그의 생각만이 남아있어서 판신의 고백을 거절하게 된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냉담했던 것처럼 에코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에코는 포기하지 않고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녔고 판씨는 에코를 좋아했지만 에코는 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셋은 서로 엇갈린 사랑을 했던 것이다. 결국 에코의 태도에 화가 난 판씨는 목동들을 시켜 그녀를 죽이게 된다. 그런데 에코의 몸은 없어졌지만 목소리만은 산속에 숨어 살게 되었고 우리가 산에서 야오라고 외치면 야오라고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따라하게 되었다 한다. 에코가 메아리가 된 사연 중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있다. 에코는 유노 여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유노는 유피테르의 아내이고 유피테르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웠다. 유노는 유피테르가 바람을 피울까 봐 항상 감시를 했는데 유노가 불륜의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에코가 와서 방해를 했다 한다. 유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그 틈에 유피테르는 불륜의 현장에서 도망을 쳤다. 참다 못해 화가 난 유노는 에코에게 저주를 내렸고 자기 자신의 말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따라하게 되었다 한다. 그렇게 메아리가 된 에코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채 나르키소스를 보게 된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들판에 홀로 서성이고 있었는데 에코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에코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멀리서 몰래 나르키소스를 따라다니기만 했고 나르키소스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에코도 누구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르키소스가 이리 와봐라고 하자 에코도 이리 와봐라고 했고 나르키소스가 다가오자 숨어있던 에코가 불쑥 튀어나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나르키소스는 갑자기 나타난 에코 때문에 깜짝 놀랐고 에코를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르키소스가 놀라서 저리 꺼져라고 말하자 에코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똑같이 저리 꺼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르키소스가 도망가자 에코는 슬퍼서 산속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련의 아픔으로 나날이 여위어 가다가 몸뚱이가 완전히 말라서 허공으로 사라졌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메아리로 남게 되었다 한다. 에코를 뿌리치고 달려가던 나르키소스는 에코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순간 맑은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샘에 다가가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에는 부의 상징이었던 미다스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미다스는 영어로 마이다스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재능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다스는 프리기아의 왕이었다. 어느 날 그가 다스리는 프리기아 왕국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 그 손님은 세일레노스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다. 항상 술에 취해 있던 세일레노스가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자 프리기아의 농부들이 그를 미다스 왕에게 데려다 준다. 미다스 왕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정중하게 대하였고 열흘 동안 잔치를 벌여 그를 대접한 후 세일레노스를 찾던 디오니소스 신에게로 데려갔다. 양아버지를 만난 디오니소스는 기뻐하며 미다스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말하면 들어주겠다 말한다. 미다스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몸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신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다스는 나뭇가지를 꺾어보았고 그러자 그 가지는 눈부신 황금 가지가 되었다. 돌과 흙덩이를 만지자 모두 황금으로 된 금덩어리가 되었다. 궁전에 도착한 그가 기둥과 벽을 손으로 만지자 궁전은 거대한 황금의 궁전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가 배가 고파서 식탁에 앉아 빵을 먹으려 하면 빵은 황금이 되었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가 마신 포도주도 녹아내리는 황금이 되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가 곁에 있는 하인의 손을 잡자 그 하인은 생명을 잃고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아무도 그의 곁으로 갈 수가 없었다.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황금의 궁전에서 그는 홀로 남아 굶주림과 목마름에 말라가고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신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의 기도의 신은 팍톨로스 강에 머리와 몸을 담그고 몸을 씻어라고 명령했다. 미다스는 강에서 그의 능력을 씻어버렸고 팍톨로스 강은 그 후 금빛 모래와 사금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해졌단다.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는 엄청난 능력도 실제로는 자신에게 행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돈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여유로움과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미다스 왕은 그 일이 있은 후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자연을 늘 가까이하며 살았다. 그는 늘 피리를 들고 다니며
춤과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판신을 좋아했다. 어느 날 판은 자신의 피리 소리에 도취되어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도전장을 내게 되었고 트몰로스 산 신을 심판으로 삼아 대결을 벌였다. 연주가 끝나고 심판은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미다스가 나서서 판의 피리 소리가 더 훌륭했다며 판 신의 편을 들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폴론은 미다스의 귀를 쭉 늘려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의 원조격인 이야기가 바로 미다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번에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에 사는 조각가였는데 세상의 여자들에게 실망해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채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눈처럼 하얀 상아를 구해 놀라운 솜씨로 세상에서 태어난 그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한다. 그는 그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랑을 쏟아붓게 되는데 그녀에게 말을 걸고 사랑의 입맞춤을 보내기도 하며 아름다운 장식이나 꽃을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눕히고 부드러운 솜털 베개를 받쳐주기도 했다.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축제가 열리자 피그말리온은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이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가 평소에 그 조각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신비로운 힘을 조각상에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각상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딱딱한 상아 피부는 혈색이 도는 살결로 변했다. 피그말리온은 사람으로 변한 조각상에 갈리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파포스라는 예쁜 딸을 낳았는데 키프로스 섬에는 그 딸의 이름을 딴 파포스라는 도시도 세워졌고 그곳에는 피그말리온의 기적을 기념하는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다. 이후 피그말리온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정성을 다하며 끝까지 믿어주면 놀라운 성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적을 상징하게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스티그마 효과라는 말도 있다. 우리말로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과 성장 동력을 잃게 되어 부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오늘은 오만한 신들과 그에 맞서는 인간들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몰락한 영웅들의 이야기와 사랑과 개인의 욕심 등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오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시절 사람들은 오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만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까지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서사시나 비극 분야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다뤄지니 신화편에서는 그만 보려 한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